안녕하세요. 함재봉의 한국사람 사랑방 기획자 권혜진입니다. 저는 우리나라에 정말 좋은 인문교육이 되살아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같이 하는 분들과 함께 서울숲 양현재라는 아카데미를 만들어서 이제 운영을 해오고 있고요. 앞으로는 정말 우리가 꼭 읽어야 될 것, 꼭 들어야 될 것, 꼭 알아야 될 것, 이런 좋은 컨텐츠들을 모아서 이걸 이제 더 많은 한국인들한테 이제 확산하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 새로운 시도, 이 함재봉의 한국사람 사랑방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기획을 하게 된 계기는요, 제가 이 함재봉 교수님의 한국사람 만들기라는 책을 제가 너무나 좋아했어요. 그래서 저희 아카데미에 모셔서 이제 강의도 부탁드리고, 또 아마 들은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유튜브 함재봉 TV에 보면은 정치란 무엇인가라는 콘텐츠가 몇 편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콘텐츠를 같이 기획하고 보조 진행했던 사람이 바로 저거든요. 예, 그렇게 이제 작은 시도를 이제 해오다가 마침 이제 교수님이 신간 한국사람 만들기 3탄 친미 기독교파를 마침 출간도 하셨고, 책이 이렇게 두꺼움에도 불구하고 이 책에 담지 못한 이야기가 정말 많다. 그리고 여기에 담은 이야기를 정말 교수님이 생각하셨던 방식, 그리고 제가 볼 때도 우리가 좀 더 재밌게 역사 공부, 인문 공부를 할 수 있는 방식으로 또 온라인으로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더 좋은 역사 공부를 온라인에서 한번 펼쳐보고 싶은 마음에서 시작을 하게 됐어요. 이 한국사람 만들기라는 책을 이제 처음 접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 책이 어떤 책인지 소개를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아무래도 제가 계속 말하는 것보다는 이 책을 접하신 분들, 그리고 함재봉 교수님의 강의를 접하신 분들의 반응을 전해드리는 게 가장 와닿으실 것 같아서 제가 이제 함재봉 TV, 그리고 펜앤마이크 TV의 한국인 너는 누구인가라는 영상에서 몇 개 좀 마음에 많이 와닿는 댓글을 제가 직접 골라봤습니다. 먼저 제가 이 댓글을 써주신 분들께 일일이 양해를 구하지는 못했지만 이렇게 멋진 소감을 올려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한번 같이 볼게요. 학수고대하던 한국사람 만들기 3권 주문했습니다. 모든 국민이 봐야 할 명저입니다. 근본 작품으로 우리 민족의 인식과 수준이 한 걸음 더 성숙하는 도구가 되길 바랍니다. 일본에서 강의 듣다가 너무 좋아서 한국 오자마자 샀어요. 사실 근대 문명사를 최근의 연구 성과를 포함해서 종합적, 입체적, 객관적으로 서술한 책을 쉽게 찾을 수 없습니다. 국내외 어떤 정치사상사 책을 봐도 어렵고 답답하고 한쪽 이념에 치우쳐 있는 듯하고, 비기독교인 보수우파 국민으로서 서양의 기독교가 근대 문명에 미친 영향, 역할에 대해 과학적인 지식을 얻고 싶었습니다. 선생님의 작업은 조선과 대한민국의 정통적 통사를 연구, 기술하는 작업이라고 봅니다. 라고까지 극찬을 해주셨어요. 근데 저도 이분 말씀에 참 공감한 게 정말 질 좋은 역사 인문 콘텐츠가 부족하다는 얘기를 참 많이 듣거든요, 저도. 근데 이분의 말씀은 정말 우리가 너무 재밌고 참 유익한 콘텐츠가 있으면 얼마든지 그걸 흡수할 만한, 흡수하고 싶어하는, 즐기고 싶어하는 분들이 참 많다라는 거를 느끼게 된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이 한국사람 시리즈가 처음 나왔을 때도 반응이 정말 뜨거웠거든요.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뜨거운 반응들을 공유하고 싶어서 몇 개 뽑아봤는데, 이것이야말로 교과서로 채택되어야 한다라고까지 말씀하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나라에 이 정도 내용 있는 책 드물죠. 네, 단연코 인생 강의입니다 라고까지 말씀하신 분도 계시고요. 네, 정말 감탄이 연발되는 강의시네요. 네, 함 교수님 강의가 정말 재밌거든요. 네, 이거는 옛 제자가 이렇게 글을 올리셨더라고요. 교수님 이렇게 다시 뵙게 되어 감사드립니다. 연대 처음 부임하시고 첫 제자학번으로 많은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요즘 세상이 너무 혼미하고 이설들이 난무하여 사람들이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일반 사람들이 바른 가치를 가질 수 있도록 강연, 출판 활동을 활발하게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함재봉의 한국사람 사랑방에서 활발하게 하려고 합니다.
강의나 방송을 통해 귀한 강의를 듣고도 이제야 책 주문을 하였습니다. 사실은 저의 생각이 시대와 상황에 따라 진실과 상관없이 어설프게 자리하고 있었음을 깨닫게 되었고 교수님의 영상들은 그것을 깨부수고 다시 공부를 하고 싶은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무지하고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었던 환경 속에서도 이런 진실한 지식을 경험하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특히 역사 자료를 한글로 옮겨 놓으셔서 실제로 누가 무슨 말을 했는지 알 수 있었고 그들의 생각과 말투까지 곱씹어 분석할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미국에 사는 한국 사람으로서 자식에게 반드시 알려주고 싶은 책입니다. 네, 너무 하이 퀄리티다. 네, 대단한 강의입니다. 한국인을 완전 입체 분석하여 눈앞에 펼쳐주고 있습니다. 잘 분석된 연구로 미래의 대한민국을 통합하는 데 큰 기여를 하겠습니다. 정말 이런 귀한 강의를 어디서 듣겠어요. 우리나라 역사교육 토양부터 갈아엎어야 합니다. 와,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들었습니다. 너무 재밌네요. 라고까지 격찬해 주신 여러분께 저도 감동했고요. 제가 이런 댓글들을 모니터링 하면서 정말 한국인들이 원하는 정말 좋은 콘텐츠는 무엇인가에 대한 아이디어를 많이 얻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욕구가 있다라는 게 너무나 좋았고 앞으로 함재봉 교수님하고 같이 준비하는 프로그램이 정말 기존에 더 나은 역사교육, 인문교육을 해보려고 노력했던 분들 그런 분들이 쌓은 기반 위에서 정말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좋은 게 있다라는 자부심을 모두 다 느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거라는 확신이 들어서 이제 기획을 하게 됐어요. 자, 그리고 제가 이렇게 칭찬의 댓글을 많이 모은 거는 이런 작업을 해주시는 분들께 저는 감사를 표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함 교수님 들으시라고 이렇게 읽어드렸어요. 자, 그러면 함 교수님 모시고 오늘 어떤 이야기를 들어볼지 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뵈서 너무 좋습니다. 네, 제가 반응들을 모아서 한번 해봤는데 어떠세요? 네, 너무 민망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갈증이 많은 거예요. 네. 그래서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네, 진짜. 그리고 사실 이 독자분들께 처음 고백하자면 이 책 언제 나오냐고 제가 질문을 너무 많이 했잖아요. 네. 그래서 스트레스 드려서 너무 죄송해요. 아닙니다. 근데 뭐 권 대표만 그러신 게 아니라 정말 많은 분들이 네. 엄청나게 많이 문의해 주셨어요. 언제 나오냐, 언제 네, 나오냐. 네. 그래서 사실 뭐 압력도 됐지만 너무 많은 격려가 됐죠. 또 그만큼 기다려 주신 분들이 계시다는 걸 알고 많은 힘이 됐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진짜 너무 좋았던 게 사실 저 그렇게 역사를 좋아했던 학생은 아니었어요. 어릴 때. 그렇게 역사 성적은 잘 받았죠. 네. 하지만 역사를 좋아하진 않았는데 네. 사회생활 해보니까 우리가 왜 이러지를 깊이 따지면 따질수록 결국 역사의 문제에 봉착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맞아요. 그거를 너무 절실히 깨닫고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했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마침 이렇게 교수님하고 작업할 수 있고 또 지금 시대에 맞게 온라인으로 사람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정말 하이 퀄리티 콘텐츠를 너무 만들고 싶잖아요. 네. 네, 그래서 지금 펜앤마이크에서도 너무 좋은 콘텐츠 해주고 계시고 또 함재봉 TV 에서도 정말 교수님 놀라운 실력으로 제가 교수님한테 교수님 프로 유튜버시라고 제가 놀리거든요. 정말 그거 다 교수님이 손으로 직접 다 그러니까 하고 계시지만 또 그걸로도 다 하시지 못하는 교수님이 정말 만능 재주권이 근데 그 교수님이 해주시니까 너무너무 많은데 그걸 받아낼 곳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 책이 이렇게 두꺼움에도 불구하고 여기 다 쓰지 못한 얘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요, 한국 사람 만들기 1권 두께가 요 정도고, 이거 저기 초판. 네. 근데 두께 차이, 근데 이만한 게 한 권 더 나온대요. 친미 기독교파가. 네. 그래서, 이거를 뭐, 독서하고 싶은 마음도 마음이지만, 시간으로 보나 여러 가지로 보나 참, 이거 어떻게 읽지 생각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주 교수님하고 신박한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그래서 그 공부법이 뭔지 교수님의 이제 우리가 왜 이 기획을 하게 됐는가 거기에 대한 특강을 듣고 나서 우리의 이 공부법에 대한 아이디어 글쎄요 뭐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 나름대로는 이거 되게 좋은 아이디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는 왜 함재봉의 한국사람 사랑방을 기획하게 되었는가에 대한 교수님 특강 잠깐 같이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함재봉입니다. 오늘은 한국 사람 만들기라는 프로젝트 전반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이제 첫 문제의식을 할까를 갖게 된 계기는 뭐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선 학자로서 우리 근대사를 이렇게 봤을 때에, 물론 저도 사실 근대사를 공부하기 전까지는 별로 공부하고 싶지도 않았고, 근대사가 워낙 어두우니까 누구나 그렇듯이 뭐 망국이고 식민지고 이제 이런 얘기만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사실 저도 공부를 안 했지만 또 막상 공부를 시작했는데 보면 굉장히 헷갈리고, 그러고 또 뭔가 잘 이해가 안 가는 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위정척사파가 굉장히 훌륭한 분들이었던 것 같고, 어떻게 보면은 외세에 저항을 한. 근데 또 반대로 보면 또 개화파들은 또 서양 문물을, 근대 문물을 빨리 받아들이려고 또 애썼던 분들이라고 좋은 쪽으로 또 해석도 할 수 있는데, 보면은 이제 양쪽은 다 싸우고 있었고, 완전히 충돌하는 전혀 다른 거를 주장했던 분들이고, 그럼 이런 거를 우리가 어떻게 한 틀 속에 넣어서 이거를 말이 되도록, 설명이 되도록 할 수가 있는가를 이제 고민을 제가 하기 시작하면서, 결론은 일단 이걸 우리 근대사를 바라보는 틀 자체가 뭔가가 바뀌어야겠구나. 그 틀이 바뀌어야지 뭔가를 다른 거를 담아낼 수 있고, 좀 더 설득력 있는 스토리를, 서술을 담아낼 수 있겠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새로운 틀을 좀 찾아보기 시작했는데요. 그 틀을 찾게 된 뭐 여러 계기가 있었겠지만, 그 중에 아직도 기억나는 결정적인 계기가 한 10몇 년 전에 미국에 이제 학술회의가 있어서 갔었는데, 그 학술회의가 조지타운 대학이었던 것 같은데, 거기 이제 뭐 한국학 하는 분들을 모아가지고 미국하고 국내 이제 한국 학자들이 가서 이제 학회를 했는데, 뭐 저도 발표하고 다 발표했지만, 그 중에 이제 한 사람이 미국 교수 한 사람이 발표를 하는데, 이분이 이제 한국에서 오래 생활을 했고, 한국에서 박사하기도 했었던 걸로 기억하고, 아무튼 한국말도 잘하고, 근데 이분이 이제 발제를 시작하면서 거기 와 있는 우리 한국 사람들 보고 특히 이제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근데 당신들 아시냐, 한국 사람들 보고, 영어로는 코리안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 코리안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전 세계 어디에 있든 코리안이라 그러면 그 코리안인 줄 아는데, 한국말에는 정작 코리안에 상응하는 단어가 없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포함한 모든 한국 사람들이, 아니 그 갑자기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제 설명을 하는데 뭐라 그러냐면, 자 봐라, 영어로는 대한민국에 살면은 사우스 코리안, 북한에 살면 노스 코리안, 미국에 살면 코리안 아메리칸, 중국에 살면 코리안 차이니스, 그 다음에 코리안 자파니스, 코리안 러시안 이렇게 가는데, 자 그러면 한국말로는 뭐냐? 그러면 한국에 사는 사람은 남한에 사는 사람은 한국 사람, 근데 북한에 사는 사람은 한국 사람이라 안 그러고 조선 사람이라 그러고, 자칭. 그렇죠? 미국에 사는 사람은 우리가 재미교포라 그래요. 중국에 사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중국에 사는 코리안들은, 그렇죠? 중국에 사는 코리안들은 조선족, 일본에 사는 코리안들은 제일교포, 러시아나 중앙아시아에 사는 코리안들은 고려인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근데 왜 이 사람들이 다 같은 사람들이냐. 자꾸 같은 민족이라 그러는데, 아니 호칭도 다른데 이 사람들이 같은 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굉장히 제가 쇼크를 먹었던 그런 기억이 나면서, 진짜 그러네. 이게 왜 다 같은 사람이지? 같은 사람의 근거가 뭐지? 하면서 이제 들여다보기 시작하니까, 자 그러면 한국 사람은 한국말을 잘한다? 뭐 한국어가 한국 사람을 규정하는가? 뭐 절대 아니죠. 사실 지금 여기 화면에 보시면 뭐 다 아시겠지만, 이거 비정상회담이라고 나오는 인기 있는 프로인데, 거기에 나오는 외국 사람들 보고 있으면은 이거 눈 감고서 보고 있으면 한국 사람인지 구분이 안 갈 정도로 한국말 유창하게 하는 사람들이 이제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꼭 한국말을 잘한다 그래서 한국 사람이 아닌 거고, 특히 또 뭐 해외에 사는 교포들 2세, 3세가 되면은 그 사람들은 한국말 하나도 못하는데 또 우리가 한국 사람, 코리안이라고 인정해 주는 경우도 있는 거고 또. 자, 그럼 언어 때문에 우리가 한국 사람이냐 아니냐라고 단정 지을 수가 없는 거고. 그 다음에
그럼 뭐 한국 사람들이 공유하는 풍습이 있느냐? 저는 사실 이제 다 없어졌다고 봅니다. 제가 여기 결혼식하고 장례식 장면들을, 사진들을 그냥 인터넷에서 따온 장면들이지만 보시면은 저 결혼식 장면이 뭐 저게 무슨 뭐 어디식 결혼식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제 결혼식을 저렇게 하다 보면 뭔가 또 성에 안 차니까는 꼭 저렇게 결혼 예식장에도 보면은 패백실이라는 걸 만들어 갖고 또 한번 옷 갈아입고 가서 결혼식을 다시 한번, 뭐 결혼식까지 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한 번 더 하는데, 사실 이거 보면 굉장한 정체성의 혼란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혼식을 저렇게 2번씩 해야 되고, 장례식도 보시면 뭐 밑에 이거야 뭐 우리 전통적인 장례지만 저거를 지금 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보고, 지금 장례식은 보면 대학교 병원 영안실에서 그냥 하는 장례식 정도고, 저것도 최근에나 저렇습니다. 그러면 풍습이 우리를 한국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것도 아니다. 그럼 우리가 공유하는 이념이 있느냐? 당연히 아니죠. 남북한으로 갈라지고 남한도 동서로 지금 최소한 둘로는 갈라져 있고, 그럼 이념이 우리를 통일시켜 주는 것도 아니고 하나로 만들어 주는 것도 아니고, 그럼 종교가 있느냐? 그럼 예를 들어서 프랑스는 천주교, 스페인 천주교, 뭐 영국은 성공회, 뭐가 있죠? 뭐 사우디아라비아는 이슬람, 인도는 힌두교, 파키스탄이 이렇게 돼 있는데 뭐 스리랑카는 불교, 태국 불교. 그런데 한국을 보고 있으면은 이렇게 종교적으로 다양한 나라가 없습니다. 미국만큼 다양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종교도 우리를 하나로 만들어주지 못하죠. 그럼 흔히 말하는 혈통, 우리가 늘 한결의 한 핏줄, 한 형제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그럼 한국 사람들은 피를 소위 나눴는가? 같은 혈통인가? 이렇게 보면은 우선 1985년에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에 성씨가 한 275개가 있었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그 중에 136개, 한 50% 정도는 족보를 보면은 자기네가 귀화 성씨래요. 다 중국 뭐 한나라 때 오고 무슨 나라 때 왔다 그래요. 그러면 사실인지 아닌지 몰라도 어쨌든 족보상으로 보면은 외래인들이에요. 외국 사람들이야. 귀화 외국인들이에요. 그런데 2015년 이후로 우리나라가 이제 다문화 국가를 공식적으로 선포를 했거든요. 그때부터는 우리나라의, 그때 이후로 2015년이 되면 우리나라가 성씨가 5,582개가 생겨요. 그런데 그 중에 재밌는 게 4,074개가 한자가 없는 성씨래요. 왜 그러냐? 뭐 말씀드린 인도네시아, 월남, 뭐 파키스탄 이런 데에서 귀화한 사람들이 한국 사람으로서 귀화를 하면은 그 사람들이 굳이 자기네 이제 뭐라 그러죠? 이제 그 국적을 만들 때 거기에다 한자로 자기 이름을 모하메드라는 한자 이름을 갖다가 이름을 한자로 쓸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없이 그냥 한글로 표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보면은 우리나라에 한자가 없는 벌써 성씨가 생겨. 그러면 혈통도 사실은 한국 사람을 규정을 못 해줘요, 이제는. 그러면은 자, 한국 사람이 도대체 뭔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그 틀을 달려야 된다라는 그게 뭐냐면은, 여태까지는 저도 그랬었어요. 이런 거를 저 나름대로 깨닫기 전까지는 뭐라고 생각했었냐면, 아, 한국 사람이 누군지를 알라 그러면 한국 사람의 본질, 변치 않는 에센스, 한국 사람의 엑기스를 찾아야겠다. 그래서 그게 유교냐, 뭐 무속 신앙이냐, 뭐 샤머니즘이냐, 뭐 이런 여러 가지를 찾아다니고 그런 작업을 저도 했었고 참 많은 분들이 하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거 굉장히 잘못된 질문 아닌가? 왜냐하면 자꾸 그 하나만 찾다 보면은 이 다양성을 전혀 포용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어느 순간부터는 질문 자체를 바꿔야겠다. 질문을 한국 사람의 본질은 무엇인가로부터 한국 사람은 왜 이렇게 다양한가? 이걸로 완전히 우리가 한번 질문을 바꾸고 한번 생각해 보자라고 하니까 그때부터는 굉장히 많은 게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자, 그럼 왜 이렇게 다양해졌는가? 저 나름대로 이제 생각을 하면서 태제가 이제 생기기 시작하면서 나온 게 뭐냐면은, 제가 항상 느꼈던 게 그렇거든요. 우리가 1910년 국권을 상실을 했었는데 우리가 그런 얘기 참 많이 들어요.
을사보호조약, 을사늑약이라고 그러지만 하여튼 을사보호조약도 그렇고 한일 합방됐을 때에도 보면은 별다른 그렇게 큰 저항이 없었다 그러거든요. 특히 1905년에는 을사보호조약 때는 그래도 의병이라도 좀 있었는데 한일 합방 때는 뭐 그게 우리가 뭐 역사로 봤을 때 무슨 일제가 들어와서 워낙 소탕을 잘했기 때문에 그랬다라 등등 얘기가 있지만 제가 봤을 땐 그 정도가 아니라 별다른 반응이 없었어요. 그럼 왜 반응이 없었을까? 그래서 이제 그 태제를 계속 밀고 들어가면서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깨닫기 시작한 게 뭐냐면 1910년에는 우리가 국권만 상실한 게 아니라 국권 상실하기 훨씬 전부터 조선 사람들 대부분이 조선 왕조 자체를 거부를 했었구나. 근데 그렇게 보니까 갑자기 설명이 되기 시작하는 게 예를 들어서 천주교가 우리나라에 18세기 말부터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천주교를 누가 들여오냐면은 양반들이 데려오거든요. 주자성리학자들이 가지고 들어와요. 그러면 주자성리학자들이란 뭐냐면 주자성리학의 사제들인데 보루들인데 이 사람들이 그 나라의 국교를 버리고 거꾸로 자기네가 알아서 선교사도 안 왔는데 나가서 천주교를 배워갖고 와서 자기네가 그거를 실천을 하기 믿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미 굉장히 일찍부터 조선의 국교가 조선을 지탱해주던 어떤 정신세계가 이념이 흔들리기 시작했구나라는 거를 보여주는 반증이다. 그러면서 그 맥락에서 보기 시작하니까 동학이 나오고 개신교가 들어와서 굉장히 성공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나라의 종교가 이렇게 다양해지고 민족주의도 나오고 이런 것이 뭐냐면 전부 다 조선 문명에 대한 대안이었구나. 반항이었구나. 그래서 사실 다시 말씀드리면 1910년에 되면은 나라만 상실한 게 아니라 국권만 상실한 게 아니라 조선 사람이 이미 조선의 문명 자체를 거부를 합니다. 그럼 사실 생각해 보세요. 국권도 없고 나라가 없는 상태에서 자기를 자기네로 해주는 어떠한 문명조차도 거부를 하면은 그 다음에 뭐예요? 그 사람들이 뭐냐는 거예요. 그 정체성이 뭐냐는 아이덴티티가 뭐예요? 거기서 그때부터. 이게 굉장히 전 중요한 우리가 근대사를 볼 때 던져야 될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보니까 우리가 이제 3.1운동 올해 이제 100주년 했었는데 작년에 100주년을 했었는데 3.1운동이 고종인산 때 일어났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3.1운동을 지금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보면은 만세운동이라는 게 일제한테 빼앗긴 국권을 회복하겠다. 나라를 되찾겠다. 근데 무슨 나라를 되찾냐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3.1운동을 일으켰던 분들 그리고 그 후속으로 우리가 그 상해 임시정부부터 해갖고 단 한 사람도 독립을 쟁취하겠다, 국권을 빼앗긴 나라를 되찾겠다 했을 때에 그 되찾을 나라가 1910년에 망한 조선을 되찾겠다고 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조선 왕조를 다시 설립하는 거, 순종 황제를 다시 모셔와서 보좌에 앉혀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조선 왕조 아니면 대한제국의 명맥을 다시 이어가도록 하는 것이 그 왕조를 복원하고자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럼 무슨 나라를 되찾냐는 거예요. 나라를 국권을 되찾았으면 그럼 무슨 나라? 조선이 아니면 성리학을 하던 조선이 아니면 그래서 그 문제의식을 우리가 정확히 안고서 들어가야지 근대사가 보이기 시작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그러면은 혹시 독립을 되찾으면은 어떤 나라를 세워야 되는가? 조선이 아니니까 주자성리학의 나라가 아니니까 그럼 어떤 나라를 세울까에 대해서 그때부터 조선 사람들이 전 세계로 흩어져서 일본으로 가고 중국으로 가고 미국으로 가고 러시아로 가고 별의별 데에 가서 새 종교를 받아보고 새 이념을 받아들이고 그러면서 투쟁을 해보고 살면서 혹시 독립을 하면 우리가 세울 나라를 어떻게 조직을 해야 되고 어떤 종교로 어떤 이념으로 조직을 해야 되는가를 치열하게 30몇 년 동안 그 모색을 하는 거였죠.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은자의 나라라고 불렸던, 그러니까 조선 왕조 500년 동안 해외로 나간 사람 진짜 한 사람, 뭐 몇 사람 있었는데 그래봐야 연행사로 중국 다녀온 사람들 몇 사람밖에 없을 텐데, 통신사로 뭐 일본 다녀온 사람 몇 사람밖에 없을 텐데, 지금은 보면 전 세계에 가면 조선 사람이 없는, 한국 사람이 없는 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디아스포라라는 걸 하게 된 거 아닌가. 그래서 이제 뭐 아시지만 남한에 5천만 한국 사람, 북한에 2,450만 조선 사람, 하여튼 이런 식으로 재미겹고 전 세계 이제 70몇 개국에 나가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그러면 이 사람들이 가서, 이 선조들이 가서 수십 년 동안 그 많은 데에 나가서 배운 다양한 그것이 결국은 1945년에 해방이 됐을 때에 이분들이 전부 다 드디어 국권을 회복을 했구나, 나라를 되찾았구나 하면서 전부 다 모여들기 시작했는데, 그때 이제 모여들기 시작해서 그러면은 우리가 합의를 했느냐? 합의를 할 수가 없었죠. 어떤 게 진짜 한국 사람이냐 하는데 합의를 못하고 치열하게 싸우고 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지고, 갈라진 남한에서도 아직까지도 사실 이념적으로 완전히 이제 분열이 되어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와중에 이제 이건 또 제가 이제 한 걸음 더 정리한 겁니다. 자, 그러면 대안이 몇 가지가 있을 텐데 그 대안을 몇 가지로 줄일 수가 있을까? 우선 중요한 대안, 새 나라를 세우면은 이런 나라 사람들을, 이런 사람을 만들어야겠다, 이런 나라를 세우겠다 했을 때 그 대안을 저는 5가지로 줄여봤습니다. 그래서 그 5가지가, 첫 번째가 친중 의정척사파. 친중 의정척사파는 뭐냐면 우리가 주자성리학적인 거를 그대로 지켜야 된다. 삼강오륜 중요하고 아직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부분이 받아들이는, 부모님께 효도해야 되는 거고, 그렇죠? 이제 설날에 가서 조상님들 묘 찾아서 세배해야 되는 거고, 이런 아주 뿌리 깊게 내려 있는 거, 이걸 당연히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했던 분들이 뭐 지금도 많은데, 뭐 나라 국권 상실하고 그 이후에 해방될 때까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이분들을 이제 저는 이름하여 친중 의정척사파. 왜냐하면 그분들이 봤던 그 이념적인 세계의 중심은 중국이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둘째가 친일 개화파.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 중국을 세계의 문명의 중심으로 그렇게 오래 봤던 조선 사람들 중에서 저는 김옥균, 박용효 이런 분들 같이 19세기 말에 그렇게 우리가 천시하던 일본, 외놈이라고 보던 일본이 갑자기 문명의 중심이고 중국이 거꾸로 야만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그 경천동지할 그런 엄청난 코페르니쿠스적인 전환을 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어디서 도대체 어떻게 저게 나올 수 있을까? 놀랍고, 우선 굉장히 놀랍고, 그리고 지금까지도 우리가 일본을 모델로 삼아야 되고 일본을 따라가야 되고, 뭐 노벨상도 일본 사람이 따면 우리가 또 해가 되고, 일본을 항상 축구를 해도 일본을 이겨야 되고, 하여튼 뭐 이런 거를 보면은 일본을 모델로 삼는 게 굉장히 우리 속에 뿌리 깊이 내려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대안, 그럼 물론 당연히 일제 36년을 통해 가지고 그 일본식 모든 제도나 이런 것이 깊이 뿌리 내려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일본식 근대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익숙하고 그것을 아직도 바람직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이 대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가 이제 친미 기독교파. 이분들은 근대는 근대지만 일본이 국권을 침탈해 오기 시작했을 때부터 일본의 근대는 아니다. 그런데 해필이면 딱 그때 19세기 말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에 개신교 선교사들이 들어오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그때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연세대학교, 이화대학교, 배제, 숭실, 근대 교육과 세브란스에서 근대 의학 이런 거는 전부 다 개신교 선교사들이 또 들어와서 뿌리를 내리면서 지금 근대, 우리 현대, 오늘의 대한민국을 생각했을 때 사실 기독교 빼놓고 거의 설명할 수가 없죠.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또 그 담론, 한국 사람이 뭐가 돼야 되느냐? 기독교인이 돼야 된다, 교회를 다녀야 된다라든가 이런 것이 굉장히 또 중요한 우리의 담론 중에 하나가 됐습니다. 네 번째가 친소공산주의파. 이건 뭐 당연히 뭐 그 일본도 아니고 조선도 아니고, 그렇죠? 유교도 아니고 일본식 근대도 아니고 미국식 기독교도 아니고, 그때의 1917년에
볼셰비키 혁명이 났을 때 전 세계 제3세계 모든 지식인들이 그랬고 억압받던 모든 민족이 그랬듯이 우리 조선의 많은 지식인들도 뭐냐면 아니 세상에 이렇게 기가 막힌 일이 어딨냐. 그러면서 마크스주의의 가장 놀라웠던 측면이면 반지국주의, 반자본주의. 그러면 일본 제국주의 밑에서 신음하던 일본의 자본주의 밑에서 신음하던 침탈당하던 조선 백성들한테 마크스주의만큼 안성맞춤의 이념이 또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지식인들이 특히 학생들하고 지식인들이 이제 공산주의로 넘어가고 실제로 뭐 소련이 그 당시에 소련이 우리나라에 그 미친 영향, 중공이 우리나라에 미친 영향, 그리고 아직까지도 그 나라를 반쪽을 내고 북한에 뭐 지금 와서야 뭐 김일성 사상으로 대체를 시켰다고 하지만 어쨌든 원래는 역시 북한의 이념이 소련 공산주의였었다는 걸 뭐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한국 사람의 형성에 있어서 지대한 영향을 미쳤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현재도 미치고 있는 또 하나의 담론입니다. 마지막 담론이 이제 인종적 민족주의파인데 이건 뭐냐면 이게 이제 단재 신채호, 우리가 모든 역사책에서 제일 많이 배우는 것 같아요. 재미있는 게 이제 남북한이 공통으로 배우는 거의 유일한 부분인 것 같은데 그게 뭐냐면 그러면 우리가 조선 사람이 뭐냐, 한국 사람이 뭐냐 그랬을 때 그럼 한국 사람은 주자 성리학자들만도 아니고 그렇다고 일본 근대를 배우는 것도 아니고 미국 기독교인들만도 아니고 공산주의를 막수주의를 받아들인 사람도 아닌데 사실 이 사람들을 다 포함해서 이 사람들이 다 한국 사람인데 그 사람들을 한국 사람으로 만드는 게 뭐냐, 이념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고 다 종교도 다른데도 한국 사람을 우리를 다 하나로 만들어주는 거, 분단되어 있는데도 하나로 만들어주는 게 뭐냐, 피다, 혈통이다. 그러면서 이 피에 대한 얘기가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이게 바로 이제 18세기 유럽에서 나오기 시작한 그 민족주의, 헤르데르나 이런 사람들부터 나오기 시작하는 그 강력한 민족주의, 프랑스라는 걸 나폴레옹 밑에서 프랑스라는 걸 하나로 엮어준 그 민족주의라는 것이 그 담론이 이제 우리나라에도 중국하고 일본을 거쳐서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고 지금까지도 아마 가장 강력한 또 하나의 하여튼 강력한 그 한국 사람을 규정하는 담론 중에 하나가 됐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하고 나서 지금 와갖고 이제 무슨 작업을 하고 있냐면은 그러면 제1권에서는 한국 사람 만들기 1권에서는 친중 의정 척사파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그게 어떻게 들어왔고 어떻게 작용을 하기 시작을 해서 우리나라의 조선에 뿌리 내리기 시작했는가를 바라본 게 1권이었고 2권에서는 친일 개화파라는 사상이 어떻게 형성이 됐고 누구를 통해서 만들어졌고 그게 어떻게 받아들여져서 어떤 형태로 발현이 됐었는가를 이제 살펴보는 게 2권에서 살펴본 거고 오늘 이제 주로 말씀드릴 것이 그리고 이제 제가 이번 주에 이번 주 엊그저께 12월 28일부터 이제 발간되기 그 시중에서 판매되기 시작한 이 친미 기독교 그러니까 한국 사람 만들기 3권에서는 이제 친미 기독교파를 다룹니다. 그래서 오늘은 친미 기독교파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나마 개괄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그 특히 이제 또 앞부분에서 마찬가지 문제의식 뭐가 도대체 이제 문제의식이었는가. 자 이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시면 우리나라에서 단일 종교 교파로 제일 많은 게 개신교입니다. 이 개신교가 제일 많은데 참 그래서 저는 뭐 전 집안이 3대째 크리스찬이고 그래서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보니까 전혀 당연할 일이 아니더라고요. 이게 도대체 언제 들어왔는데 이렇게 늦게 들어와서 제가 추적한 거가 이제 1884년부터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정확하게 따지자면 근데 이게 어떻게 이렇게 깊은 뿌리를 내릴 수 있었고 뭘 가져왔길래 이랬는가. 그리고 실제로 이게 끼친 영향이 뭔가 오늘날 끼치고 있는 영향이 뭔가를 이제 한번 살펴보는 게 이 3권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우선 질문을 하나 퀴즈입니다. 퀴즈가 여기 보시면은 지금 이제 왼쪽부터 스위스, 네덜란드, 잉글랜드구나.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미국 국기들입니다. 이 5나라의 공통점이 뭔지 혹시 아세요? 이거
국기들이 굉장히 우선 비슷하게 생긴 게 참 전 이거 만들면서 새삼 느꼈어요. 잉글랜드하고 스위스는 색깔만 뒤집었더라고요. 빨강하고 흰색만 뒤집었고 어쨌든 형체들이 굉장히 비슷해요.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그것보다도 중요한 게 뭐냐면은 다음 걸로 넘어갈게요. 이 그림들을 보시면 이제 이 유명한 그림들인데 이게 이 예술사, 미술사하고 이런 역사하고 다 연계가 되어 있다는 것도 제가 좀 말씀도 드려보고 싶어서 그런데 어쨌든 왼쪽 상단을 보시면 그게 이제 이게 렘브란트의 1662년 작품입니다. 근데 거기 보면 제목이 직물 길드 이사회. 거기에 이제 방직 회사들의 뭐 사장단 같은 거죠. 사장들의 모임, 길드에 그 사람들이 모인 거를 이제 그림을 그린 거고 그 밑에 보시면 이건 1891년 작품인데 이건 제가 화가는 잘 모르겠지만 스코틀랜드에서 이제 그 스코틀랜드 교회에서 장로 안수식을 이제 그린 그림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 영국 이걸 보시면 이제 그 개신교 특히 장로교 측에서는 잘 아시겠지만 이게 웨스트민스터 총회라 그래서 아직도 웨스트민스터 그 고백 신앙 고백이 있어요. 그게 개신교의 굉장히 중요한 장로교의 중요한 그 신앙 고백인데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채택했던 1644년에 영국 내전 중에 있었던 굉장히 중요한 그 회의 장면입니다. 그래서 그걸 웨스트민스터 총회고 마지막이 이제 미국에서 눈길의 교회로 향하는 이게 미국이 아직 식민지 시절에 매사추세츠만 식민지 그 주민들이 교회로 이제 지금 눈길을 따라서 교회를 간다 이런 그림인데 이 네 그림을 제가 보여드린 이유가 앞에 이제 그 네 나라인데 뭐 미국도 있네 여기 보면 지금 빠진 게 뭐가 빠졌나? 잉글랜드도 있는데 아무튼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보시면요 복장이 똑같아요. 옷이 똑같아. 영국 사람들이 입은 옷이나 네덜란드 사람들 입은 옷이나 뭐 청교도는 당연히 그렇고 이 사람들 그리고 스코틀랜드 사람 똑같아요 옷이. 이게 왜 옷이 똑같은지 아세요? 그럼 이게 이 아까 전 페이지에 이 5나라가 공통점이 뭐고 그리고 이 네 나라에 나오는 이 옷이 똑같이 생긴 이유가 뭐냐? 이 공통점이 뭐냐면은 칼뱅주의입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여기 이제 칼뱅도 사실 똑같은 옷을 입었죠. 그런데 무슨 말씀을 하냐면은 제가 이 책을 쓰다 보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은 스위스, 네덜란드,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미국은 지금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 그리고 뭐예요? 자유민주주의가 제일 잘 되는 나라예요. 완벽하게 자유민주주의가 뿌리내린 나라들이에요. 선도하는 나라들이고. 그런데 그 나라들이 세계에서 제일 잘 살고 자유민주주의를 제일 완벽하게 하는 나라의 가장 큰 공통점이 뭐냐면 전부 다 칼뱅주의라는 거예요. 제네바는 칼뱅의 도시입니다. 존 칼뱅이라는 종교개혁가가 자기의 모든 사상과 제도를 갖다가 구현을 시켜봐서 실험을 시켜서 거기에서 모든 종교개혁가들을 갖다가 훈련을 시켜서 존 녹스 같은 사람을 스코틀랜드 보내서 장로교를 만들고 한 게 그게 전부 다 스위스 제네바예요. 오늘 제가 여기 오면서 지하철 타고 오는데 지하철 그 광고 중에 제네바 신학대학이라는 광고가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뭔가 했더니 제네바의 신학대학이야 우리나라에. 근데 이름이 제네바 신학대학이라 해서 장로교구나. 이 사람들은 이게 제네바가 자기네 고향이라는 거를 이념의 고향이라는 걸 아는구나 하는 걸 내가 알고서 굉장히 내심 반가웠었습니다. 근데 제네바는 그래서 스위스의 제네바는 칼뱅의 도시고 네덜란드는 그 칼뱅주의자들이 만든 나라예요. 그래서 네덜란드 개혁교회라는 게 그게 지독한 칼뱅주의자들이 만든 거고 우리나라의 연세대학교를 세운 연희전문을 세운 언더우드가 미국에서 뉴저지에서 다니던 조선에 파견되기 전에 다니던 교회가 뉴저지에 있는 네덜란드 개혁교회를 다녀요. 그러니까 이게 다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칼뱅주의자들이 잉글랜드에 건너가면은 잉글랜드에 건너간 칼뱅주의자들을 이름하여 청교도라 그래요. 퓨리탄이라 그러고. 그리고 그 칼뱅주의자들이 스위스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스코틀랜드로 건너가서 존 녹스 같은 사람이 만든 교회를 또 장로교라 그러는 거고. 자, 그럼 미국은 뭐냐? 이 사람들이 다 건너가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네덜란드 개혁교회가 들어가서 우리가 이걸 예를 들어서 뉴욕이 원래는 뭐예요? 뉴욕 맨해튼을 갖다가 맨 먼저 산 사람들이 네덜란드 사람들이 샀어요. 그래서 그거를 뉴 암스테르담이라고 했던 거를 영국 사람들이 가서 그걸 다시 사가지고 뭐 사실 뺏었지만 뺏어가지고 세운 도시가 뉴요크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먼저 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미국의 네덜란드 사람 대표적인 게 루즈벨트 가문이라는 게 루즈벨트가 전형적인 그 네덜란드 이름이죠. 다치 이름이죠. 그 다음에 청교도들이 당연히 뉴잉글랜드로 건너가서 청교도들이 세웠고 장로교도들은 펜실베니아, 뉴욕, 뉴저지, 오하이오에 쫙 퍼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최초로 왔던 장로교 또 그 선교사 그 호레스 알렌은 오하이오 출신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은 지금 이 가장 근대화가 급격하게 되고 혁명적인 민주화와 혁명적인 사실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자본주의화를 이룬 대표적인 따라서 지금 제일 잘 사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의 공통점이 칼뱅주의인데 이 칼뱅주의가 어디로 오냐는 거죠. 미국으로 가가지고는 이게 우리가 토크빌이라는 유명한 영국 귀족. 근데 이 사람이 참 놀라운 게 30몇 살에 미국에 가서 9개월 동안 미국을 돌아보고 나서 쓴 책이 그 미국의 민주주의, Democracy in America인데, 미국의 민주주의는, 지금 제가 봤을 때, 미국의 사상가들이나, 그러니까 각 나라마다 어떠한 자기 나라를 가장 대표하는 어떠한 고전이 있을 텐데, 경전이 있을 텐데, 제가 봤을 때는 무슨 그 독립선언서 이런 걸 빼고는 미국을 가장 완벽하게 설명하는 미국의 민주주의를 잘 설명하는 책으로 다들 미국의 민주주의를 들고 있는데 이 사람이 프랑스 사람이거든요. 자, 프랑스 사람이 지금 1830년에 갔으니까 미국에 갔었을 때는 1789년에 프랑스 혁명이 일어난 지 한 30년 후에 이제 미국을 간 거예요. 미국을 가갖고 이 사람이 돌아보더니 이런 얘기를 해요. 이제 여러 비슷한 얘기를 많이 하지만은 제가 하나 오늘 따온 게 뭐냐면 이런 얘기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영국계 아메리카 문명은 뚜렷이 구별되는 두 요소의 결합물이다. 자기가 봤을 때 이 두 요소는 다른 곳에서는 서로 자주 충돌했지만 다른 데는 맨날 충돌해. 근데 아메리카에서는 하나가 다른 하나 속에 뒤섞여서 훌륭하게 결합되었다. 이 두 요소란 바로 종교 정신과 자유 정신이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프랑스 혁명은 근대화를 위해서 교회를 부쉈어요. 기독교가 미신이라 그래가지고 사실 프랑스 혁명을 일으킨 로베스피에르나 이런 사람들이 왕 루이 16세와 귀족들도 죽였지만 그보다 훨씬 더 많이 죽인 게 사제들하고 수녀들을 죽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마르크스주의로 넘어가면서 종교라는 거는 그 민중의 미신, 뭐라 그러죠? 아편이라 그러면서 그 종교를 없애려고 하는 그것이 프랑스 혁명에서부터 나오는 거고 그 프랑스 혁명을 경험한 프랑스 사람 입장에서는 교회를 다 부숴버리고 쫓아내는 게 프랑스 혁명의 핵심 정신이고 근대사상, 계몽주의라는 게 종교로부터 벗어나는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미국에 갔더니 웬걸 그렇게 자유로운 사람들이 자유를 갈구하는 사람들이 종교적으로는 또 깊은 개신교를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프랑스랑 이렇게 미국은 다를 수가 있느냐. 그래서 종교와 자유가 같이 가는 이상한 현상이 지금 미국은 벌어지고 있다라고 토크빌이 갈파한 거예요. 그게 아직도 사실 유럽에서 보면은 굉장히 종교적인 것 같으면서도 사실 굉장히 세속적이에요.
프랑스 정부는 완전한 세속주의이기 때문에 프랑스의 공립학교 같은 데에 가면은 일체의 종교적인 목걸이 그 십자가도 못 들고 가고 유태인들이 못 쓰고 들어가고 이슬람은 히잡을 못 하게 돼 있어요. 아무도. 그런데 미국은 다 그걸 하게 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게 종교하고 자유라는 게 미국에서는 전혀 문제가 상충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 프랑스에서 상충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이걸 말씀드리는 이제 이유가 조금 이따 밝혀지겠지만 어쨌든 이게 칼뱅주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칼뱅주의의 아주 특이한 부분입니다. 종교와 민주주의가 같이 가는 부분. 그리고 이제 또 잘 아시는 이 막스 베버의 그 유명한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이라는 그 책에서는 뭐 자본주의가 어떻게 생겨났느냐. 막스 베버가 봤을 때는 이 칼뱅주의라는 이상한 종교 때문에 이상한 종파 때문에 자본주의가 생겼다라. 뭐 이제 그 책에 대해서는 나중에 자세하게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지만은 결론은 칼뱅주의가 있던 데서는 자본주의가 일어났고 칼뱅주의가 없었던 카톨릭 국가들에서는 자본주의 개발이 늦어졌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도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북부 독일, 스위스, 네덜란드, 영국 이런 데는 굉장히 청교도적이에요. 삶 자체가. 건축도 굉장히 단순하고 그리고 음식도 굉장히 투박하고 옷도 전혀 화려하지가 않아. 그런데 카톨릭 국가들이던 이탈리아, 스페인 이런 데 가보면 되게 화려해요. 엄청나게 화려하고 궁전도 화려하고 음식도 화려하고 우리가 맛있는 음식이라는 건 전부 다 카톨릭 국가 음식이에요. 프랑스, 이태리, 스페인. 박물관을 가도 거기 가야지 있고 성당을 가도 노트르담을 보고 이런 걸 보고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가서 보면 뭐 이렇게 후진 게 있나 할 정도로 전혀 비교가 안 될 정도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예술적이고 이런 거가 훨씬 더 이 카톨릭 국가들에서 발달했지만 그 대신 뭐예요? 자본주의가 발달한 거는 이 칼뱅주의가 있었던 굉장히 단순한 예술적인 면에 있어서도 음식이나 이런 거에서 굉장히 단순한 그야말로 청교도적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살던 나라가 발달한 거죠. 그래서 어쨌든 토크빌은 칼뱅주의 때문에 민주주의라는 거가 종교와 민주주의가 공존한다고 그걸 알았던 거고 베버는 칼뱅주의 때문에 자본주의가 나왔다고 한다. 그러면 바로 이 칼뱅주의자들이 지금 조선에 건너오기 시작한 거예요. 1884년에 민영익이 안국동의 우종국 낙성식에서 갑신정변 파에 칼을 맞고서 피투성이가 됐을 때에 그때 옆에서 멜렌도르프하고 후트 공사가 이 민영익을 부축을 해서 가서 갓 한국에 와 있었던 조선에 도착했던 알렌 의사를 불러서 알렌 의사가 다 죽어가는 7군데 칼을 맞고 완전히 중상을 입은 그 민영익을 살려내니까 느닷없이 고종과 민미가 너무 고마워서 그러면 뭘 원해? 그러니까는 병원을 광해원 제중원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광해원이 열리기 시작하고 그때에 일본에 건너와서 못 건너오고 있었던 아펜젤러 뭐 이런 사람들이 스크랜턴 이런 사람들이 다 건너와서 갑자기 개신교 선교가 되기 시작하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칼뱅주의자들입니다. 그런데 자 그러면 그렇게 해서 이 스위스를 만들고 네덜란드, 스코틀랜드, 잉글랜드, 미국을 만든 이 청교도 정신을 갖고 있는 이 칼뱅주의자들이 조선에 건너오게 되면서 그럼 이 사람들이 실제로 뭐를 하냐 하면은 조선하고 완전히 부딪혀요. 그러니까 주자성리학하고 첨예하게 부딪혀요. 뭐냐면 주자성리학에서 가장 중요한 재래의식이 제사예요. 그런데 개신교도들은 제사를 못 지내게 해요. 그러면 19세기에 개신교로 개종하는 사람들은 제사를 지내면 안 돼. 그러면 집안에서 호족에서 파버렸어요. 사실 아직까지도 이 제사 지내는 문제 때문에 개신교 그 집안에서 개신교와 아닌 식구들 간에도 많은 갈등이 아직도 일어나고 있지만은 아무튼 그런데 그런 것만 한 게 아니라 제가 이번에 책을 쓰면서 발견한 게 이 개신교들이 들어오면서
가르쳐 준 게 뭐냐? 저는 가끔 이런 질문을 합니다. 자, 우리나라 조선 최초의 선거가 언제였었냐? 조선 사람들이 최초로 선거라는 걸 해보고 자기 지도자를 자기 손으로 뽑아본 최초의 순간이 언제였었느냐? 그러면 뭐 어떤 분들은 1948년 우리나라 대한민국 수립할 때에 뭐 그때 총선했을 때 48년 총선이라고 하는데 아닙니다. 1887년 10월 7일이에요. 왜 그런지 아세요? 장로교에서는 장로를 신자들이 뽑아요. 회중에서 뽑아요. 그리고 그 회중에서 뽑은 장로들이 자기네 목사님을 또 뽑아요. 그러니까 카톨릭 같은 데에서는 중세 봉건 체제에서는 뭐예요? 교황이 있어서 교황 밑에 추기경이 있고 추기경 밑에 주교들이 있고 주교 밑에 일반 사제가 있고 그다음 평신도들이 있고 쭉 내려가면서 위에서부터 명령 상명하달식으로 이렇게 돼 있었는데 개신교에서부터는 칼뱅의 제네바에서부터는 이 사람이 만들어낸 제도가 뭐냐면 아니야 위로부터 그런 거 없어. 그 이제 나중에 왜 그런지는 나중에 차차히 설명하게 되겠지만 그럴 권한도 없고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없어. 지도자는 밑에 사람들이 자기네가 선출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장로를 뽑는 전통이 그게 장로교거든요. 자, 그런데 그러니까는 세문안교회라는 최초의 이제 어느 정도 선교를 해서 언더우드 목사가 어느 날 야, 이제는 그래도 몇 사람들이 생겼으니까 신자들이 생겼으니까 조선 최초의 제대로 된 교회를 내가 설립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1887년 10월 7일 날 그 만주에서 선교를 하고 있었던 로스라는 스코틀랜드 장로교 목사 그리고 이 로스 목사가 우리 최초로 한글로 성서를 번역했던 분이에요. 근데 그분하고 같이 그분이 배를 타고 만주에서 와서 같이 둘이서 밤중에 조용히 서울 시내 어디를 가갖고 똑똑똑 문을 뜯으니까 문을 열어주는데 거기에 정장한 한복을 한 조선 남자들 15명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하고 들어가갖고 거기에서 그날 밤 자기네가 장로 2명을 선출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예배를 드리면서 교회가 출범을 한 게 그게 세문안교회예요. 그러면 저는 그게 조선 사람이 최초로 자기 지도자를 자기 손으로 뽑은 겁니다. 선거를 해본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우리나라 사람들이 최소한 개신교에서는 장로교에서는 자기 지도자를 자기가 뽑아야 된다라는 확실한 인식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또 1800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신분제를 거부한 사건이 뭐냐면 우리나라 같이 양반 상놈 있고 뭐 천민 있고 이랬는데 이 정말 1895년 4월 13일에 박성춘이라는 백정이 세례를 받아요. 그래서 이 백정 세례 때문에 그때의 그 홍문동 교회라는 그 교회가 이제 있었는데 그 교회에서 반란이 일어나요. 그러니까는 양반들이 어떻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내가 천민 백정하고 같이 교회를 다니면서 반대를 해서 교회가 갈라졌다 합치고 이제 이런 일이 벌었는데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신분제라는 거를 최초로 거부하는 특히 이때가 이제 갑오개혁이라서 신분제를 철폐하는데 실제 완벽하게 실천하기 시작한 게 개신교회에서 이제 먼저 합니다. 그 다음에 조선 최초로 여자들에게도 이름을 지어주는 게 1888년 9월. 이건 이제 조금 더 자세히 나중에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어쨌든 조선 후반기에 가면 조선 여자들은 이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을 갖다가 세례를 주기 위해서 스크랜턴 여사 같은 분들이 세례를 주려고 그러는데 이름이 없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 이름이 뭐냐 그러니까 이쁜이, 갓난이 뭐 전부 다 이렇다는 거예요. 무슨 댁.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고 너 고유의 이름이 뭐냐 그랬더니 없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때부터 이름을 지어주기 시작해서 에스더, 박에스더, 무슨 메리, 헬렌, 환란 이런 이름들을 이제 지어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조선 최초로 남녀 차별을 거부하는 거는 1890년 동대문교회에서 그 감리교 동대문교회에서 메리 스크랜턴 여사가 그 일기에 써놔요. 오늘부터 예배를 보는데 한국에서는
조선에서 남자 여자가 같이 예배를 못 보게 해놨는데 동석을 하면 큰일 나는 줄 아는데 내가 교회 한가운데다 휘장을 다 쳐놔가지고 한쪽엔 여자를 앉혀놓고 한쪽엔 남자를 앉혀놓고 예배를 봤는데 해보니까 괜찮더라. 이게 제가 봤을 땐 남녀 최초의 그 남녀 차별 거부하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민주사회로 갈 수 있는 중요한 걸 모두 다 하고 여기 지금 한 가지 빼뜨린 게 아까 잠깐 언급드렸던 이제 한글이라는 것을 재창제하는 것도 개신교 선교사들입니다. 왜냐하면 새 종교를 전달하려고 왔더니 언문이라는 놀라운 알파벳이 있다는 거예요. 완전히 조선에선 버렸던 조선의 엘리트들이 버렸던 그 언문을 이 사람들이 찾아가지고 그거를 찾아내갖고 완전히 그걸 이용해서 성경을 번역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선어라는 거를 한글이라는 걸 통해서 최초로 번역이 되기 시작하고 완벽한 책이 나오는 건 사실 성경입니다. 자, 그러니까 제가 한국 사람 만들기 3권에서 쭉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결국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한국 민주주의와 한국 자본주의의 뿌리는 이 개신교에서 뿌리 내리는 것이 아닌가, 놓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제 사진에서 보시면 위에는 제가 이게 뭐 남존여비 우위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먼저 어쨌든 간에 남자들이 먼저 개종을 합니다. 그래서 윤치호, 서재필, 이상재, 이승만, 박서양, 이 박봉출은 아까 그 박성춘이라는 백정의 아들이에요. 근데 이 양반이 최초로 연희 전문 학원을 다녀서 우리나라 최초로 의학생이에요. 우리나라 최초 의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운 이 신분 상승이 일어나는가 개신교 덕분에 이제 말씀을 드리려는 거고 밑에 줄에는 아까 말씀드린 전부 다 우리나라 최초로 미국 유학 갔던 분들이에요. 박에스더, 여멜의 하란사. 이제 김환란 여사는 이대 이화여자대학교 총장, 초대 총장 우리가 알고 있지만은 그러면 박에스더는 애시덕 에스더예요. 에스더 이름 영어 에스더예요. 메레는 메리. 그걸 한문으로 써서 한자로 써 메레고 하란사 낸시. 환란 헬렌. 그렇죠? 헬렌, 낸시, 메리, 에스더예요. 그래서 여성들한테 이름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한국 사람 만들기 3권을 통해서 저는 어쨌든 우리가 막연히 참 기독교인들이 많다. 왜 이렇게 교회가 많을까? 뭐 비행기에서 내릴 때 밤에 서울에 내릴 때 보면 뭐 빨간 십자가가 너무 많이 보인다. 그리고 참 요새 여러 가지 논란 와중에도 지금 개신교가 끼어들어 있는데 기독교가 끼어들어 있는데 그리고 말씀드린다 학교도 그렇게 많고 설립한 것도 많고 병원도 많고 왜 그렇게 됐으며 왜 이 사람들이 왔고 어떻게 들어왔고 왜 받아들여졌고 그게 무슨 효과를 내갖고 지금까지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가. 그래서 왜 그런 의미에서 한국 사람이 누구인가 아니면 한국 사람 아직도 만들어가고 있는 이 한국 사람을 만드는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한 담론의 축을 형성하고 있는 게 이 친미 기독교 주의자들이다라는 그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그 친미라고 앞에 굳이 이름을 그걸 붙인 게 일부러 제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친중 위정척사, 친일 개화, 친미 기독교 그다음에 친소 공산주의 나라 이름을 다 붙였는데 이 나라가 4강 우리의 4강이에요. 우리 주변 4강국. 외교 안보적으로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념이나 문화적으로 이렇게 중요하다라는 것도 물론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이런 거였어요. 친중. 이런 건 굉장히 중립적으로 들리는데 우리가 친일, 친미 그러면 굉장히 부정적으로 들려요. 저는 근데 분명한 거는 친중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국의 명나라 문명, 특히 중국 문명을 중심으로 보는 사람들이 위정척사파였던 거고 개화파들은 분명히 일본 근대 메이지 유신을 일으키고 있는 일본의 근대화된 모습을 보고 그거를 배우고자 했던 사람들이라서 그건 당연히 친일이죠. 일본을 친구로 봤었던 거고 배우려고 했던 거고 친미는 당연히 미국의 선교사들을 통해서 그리고 나중에 윤치호, 서재필 이런 분들은 미국의 유학을 통해서 기독교를 완전히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미국식 민주주의를 받아들이려고 하니까 분명히 친미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친소 공산주의는 소련으로부터 소련의 소비에트라는 새로운 사회체제 방식을 배우려고 했었기 때문에 당연히 친소 공산주의고
마지막으로 이제 인종적 민족주의 파만 제가 친독이라고 앞에 이름을 붙일까 하다가 말았는데 독일에서 나온 사상이기 때문에 근데 그건 너무나 많이 퍼져 있기 때문에 그보다는 조금 더 그 인종주의라는 측면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 인종적 민족주의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아무튼 이제 앞으로 나머지도 그렇게 작업을 해 나가겠지만 우리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한국 사람은 왜 이렇게 다양한가? 그리고 이 다양성을 서로가 이해를 하지 못하면은 그 다양성이라는 게 뭐니 이념만 다른 게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정서적으로도 달라요. 굉장히 정서적으로 다릅니다. 우리 집안 같이 제사를 3대째 안 지내본 집안에서는 제사 어떻게 지낼지도 몰라요. 그 제사 지내는 집안의 분위기도 몰라. 그리고 또 그런 분들은 맨날 뭐 찬송가 부르고 뭐 이런 거 어색하게 짝이 없어요. 굉장히 달라요. 크리스마스 캐롤이 나오는 게 물론 뭐 이젠 한국 사람들 다 익숙해졌다고는 하지만은 불교 믿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뭐 크리스마스 캐롤이라는 게 굳이 무슨 뭐가 감흥이 와 저한테 굉장히 자연스럽거든요. 근데 이런 거 이런 그러니까 우리가 이념적으로만 다른 게 아니라 정서적으로 다르고 정서적으로 다르다는 거는 어떤 스토리들이 우리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있는 스토리들인가에 대한 그 히스토리 나의 스토리 자체가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다양성을 서로가 이해를 해야 되고 이렇게 다르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갈라져 있고 반목하는구나. 그럼 이걸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되는가를 알려면 우선 어떻게 다른가부터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사실 그 자체적으로 너무나 재밌는 역사입니다. 우리나라 역사같이 재밌는 역사가 없습니다. 너무 재미있고 그리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깊이 있는 역사책을 읽으면요. 그거는 아주 재미있는 소설에서 나오는 그 어떤 인물 묘사보다도 더 기가 막힌 인물들이 나와요. 인물 묘사들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 시대를 살아간 사람들의 인물 묘사를 들어보면 뭐 윤치호 씨가 됐든 뭐 이홍장이 됐든 뭐 누가 됐든지 간에 그러니까는 어떤 사람에 대한 얘기가 됐든 그 시대의 역사의 배경을 보면 역사나 소설이 따라갈 수가 없어요. 잘된 소설을 영화화를 하면은 그 소설을 절대로 영화가 따라갈 수 없다고 많이들 그러는데 그런데 역사책은 저는 소설책보다도 100배 사실은 재미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재미없게 가리키고 재미없게 책을 써서 그렇지 이렇게 사람의 얘기같이 재밌는 게 어디 있습니까? 사실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뒷담화 아니에요, 뒷담화. 남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 얘기. 그런데 역사는 뭐냐면 뒷담화하는 거예요, 우리가. 윤치호 씨에 대해서 뒷담화하는 거고 여멜에 대해서 뒷담화하는 거고 저 사람들이 살았던 시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소설, 어떤 영화보다도 사실 역사가 훨씬 더 재밌는데 저는 그거를 너무나 절감을 하면서 나름대로 그 재미를 전달하기 위해서 책을 쓰고 있지만은 그것을 못 느끼는 역사가 재미없는 거다, 무미건조한 거다, 무슨 날짜만 외워야 되는 거다. 이런 얘기 들을 때마다 진짜 억장이 무너집니다. 우선 이 재미있는 거를 공유하지 못한다는 거에 대해서 제가 너무 그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라도 좀 이 책을 썼고 앞으로 계속해서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근대사를 이해를 하고 배우고 정말 재밌어 하면서 따라서 더 깊이 배우려고 하고 알아가고 우리의 정체성 개인의 정체성은 내가 어떻게 태어나서 어떻게 자라왔고 무슨 학교를 나왔고 이런 거를 알아야지 나의 정체성을 내가 설명을 하는 거고 이해를 하는데 똑같습니다. 우리나라의 우리 국가의 정체성을 알려고 그러면은 어떻게 나왔고 무슨 일을 겪었고 이걸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 히스토리를 그 서술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같이 재미있게 우리 근세사를 같이 연구해보고 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는 것이 이번 저희 기획의 큰 목표입니다. 이상 오늘 강연 간단하게나마 별로 간단하진 않았지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강의 감사합니다. 네, 이 한국 사람 만들기라는 콘텐츠를 저는 이거 언제 다 했지? 약간 이런 생각부터 들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요거를 어떻게 즐겨볼까? 전 이런 마인드로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재밌게 쓰려고 굉장히 애를 썼습니다. 근데 저는 정말 우리
역사책 중에 이렇게 재미있는 사진도 많이 들어가고, 아니 우리 역사책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뭐 기독교 역사도 이렇게 네. 자세하게 들어가고 왜 이렇게 하셨을까, 이런 거 되게 궁금하거든요. 네, 네. 네. 그래서 그런 모든 궁금증들을 이 함재봉의 한국사람 사랑방에서 같이 풀었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 함재봉의 한국사람 사랑방에서 첫 시작할 프로그램은 바로 스터디입니다. 네. 스터디를 재밌게 해보자. 네. 그래서 어떻게에 대해서 제가 설계한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거는 뭐 일종의 아카데미, 온라인 아카데미지만 아무 때나 신청하시면 돼요. 교수님, 우리 이거는 공부하시고자 하는 분이 그럼요. 있다면 계속 할 거잖아요. 그럼, 네. 네. 개강은 있지만 끝은 없습니다. 네. 개강은 하는데 끝이 없기 때문에 공부하고 싶으실 때, 공부할 수 있는 만큼, 네. 그냥 신청하시면 돼요.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루틴을 설계를 했어요. 인강이라는 게 뭐 아무 때나 그냥 접속해서 들을 수 있는 그런 걸로 인식이 많이 돼 있지만, 우리의 이 한국 사람 만들기 스터디는 물론 언제든지 들을 수 있도록 또 하겠지만, 교수님과 같이 문답을 할 수 있는 루틴을 주 1회 이렇게 잡았어요. 그래서 앞으로 아마 1월 21일부터 이제 매주 목요일 저녁 7시에 교수님 강의를 2시간 듣고, 또 한 1시간, 그리고 뭐 더 토론이 활발하게 이어지면 더 할 수도 있겠지만, 또 1시간은 직접 교수님과 라이브로 문답하면서 궁금한 것들을 해결해가는 이제 그런 방식으로 스터디를 하려고 합니다. 네. 근데 도대체 이걸 가지고 뭐 어떻게 스터디를 하냐. 근데 방금 우리, 칼뱅주의가 그런 거야? 와, 정말 저도 몰랐어요. 너무 좋은 거 알았는데, 근데 그 칼뱅은 도대체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을까 되게 궁금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친미 기독교파 제가 목차를 보니까 182쪽부터 이제 칼뱅에 대한 얘기가 본격적으로 나와요. 네. 그러니까 책을 한 요 정도 읽어야 칼뱅이 나오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칼뱅의 성장 배경부터 해서 갑자기 막 세계사 공부를 하는 기분이 들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 제 생각에는, 이 칼뱅의 성장 배경이라는 이 소챕터만 해도 지금 벌써 한 9페이지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뭐 이거를 언제까지 내가 무조건 다 독파해야지 하면 너무 스트레스 받아요. 네. 그래서 그게 아니고, 매주마다 딱 요 정도만 공부하는 거예요. 요만큼. 네. 요만큼만 공부를 하면은, 근데 이 공부를 하는 방법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제가 그동안 이제 교수님과 여러 가지 뭐 프로젝트를 해본 경험으로는 이 한 페이지를 가지고도 교수님은 정말 몇 시간을 너무나 즐겁게 공부를 시켜줄 수 있는 분이시거든요. 근데, 예, 그래서 뭐 많은 분량을 빨리빨리 읽으려고 하지 말고, 단 몇 페이지를 보더라도 제대로. 네. 예, 그리고 여기 보면 우리가 알아야 될 어떤 기본적인 개념들, 그리고 그렇죠. 개념사, 개념의 역사를 아는 게 정말 종합인문학 공부잖아요. 네. 예, 그래서 저도 그게 너무 좋았기 때문에, 요 소챕터 하나씩만 하자, 한 주에. 네. 그래서 칼뱅의 성장 배경을 예를 들면은 딱 9페이지만 돼요. 네. 그러니까 그냥 일주일에 한 번 그냥 비타민 먹듯이, 영양제 먹듯이 요만큼만 읽고, 아니면 이것도 못 읽고 와도 상관없어요. 네. 교수님 강의 들으면은, 야, 이 챕터에 이렇게 깊은 배경 얘기가 있었구나. 그리고, 내가 지금 사실 이게 다 우리 주변에서 경험적으로 보고 듣고 그 체험하는 그런 것과 다 연결이 돼 있는 얘기라서 너무 재밌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공부하면 어떨까 생각해 봤거든요. 네. 근데 아까 왜 칼뱅 얘기를 좀 너무 잠깐 들어서 전 되게 아쉬웠는데, 예컨대 교수님, 우리가 이 칼뱅에 대한 스터디를 할 때는 어떤 얘기를 더 들을 수 있을까요? 글쎄요, 뭐 정말로 그 사람의 일생이라는 게 얘기가 끝이 없이 나올 수 있는 거고, 누구나 사실은. 그리고 그래서 전기라는 게 그렇게 재밌는 거고. 근데 진짜 칼뱅 같이 정말 세상을 바꾼 그런 엄청난 일을 한 사람의 삶은 뭐 더 재밌을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사실 16세기의 인물이기 때문에 물론 그렇게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고, 또 재밌는 부분이 이분은 그렇게 제 책에서도 많이 강조를 하고 그랬지만은 자신의 삶에 대해서 그렇게 남겨놓은 것도 없어요. 그리고 사실 이분은 그 삶보다는 그 양반이 한 일들, 쓴 책, 그리고 만든 제도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어쨌든 그 전기적인 부분하고 그런 부분하고의 그 아주 묘한 그 균형이 또 있어요, 이분한테. 근데 저는 그 특히 이런 인물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는 그 사람이 만들어진 시대가 도대체 뭐였길래 왜 그 사람이 그렇게 몰려갔을까? 그런 일을 할 수밖에 없게 됐을까? 프랑스에서 독실한 카톨릭 집안에서 자란 사람이 어떤 일을 해서 공부도 굉장히 잘했고, 그래서 수재로 장학금까지 타서 대학에 가서 공부하던 양반이 또 무슨 일이 벌어져 갖고 거기서 결국은 축출이 되고 나라에서 축출이 되고 그리고 제네바라는 전혀 딴 나라에 가서 평생을 고향에 다신 돌아오지 못하면서 거기서 또 나름대로의 일을 했는데 그 일이 지금 보니까 진짜로 세상을 바꾼. 그리고 이제 강의에서도 그 말씀드린 대로 진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근대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 경제를 만드는 가장 기본적인 이론적인, 이념적인, 제도적인 촉속을 놨다라는 게 그거를 설명해가는 과정이라는 거는 뭐 저한테 몇십 시간을 주셔도 사실은 부족한데 교수님 밤도 셀 수 있다고 하셨어요. 그냥 뭐 한 3시간에 끝마치자고 그러시니까 제가 억지로 한번 맞춰는 보겠지만은 정말 그 피카디에서 태어났는데 피카디라는 게 도대체 무슨 지방이었는지, 그리고 그 당시 프랑스는 우리가 알고 있는 프랑스랑은 또 전혀 다르거든요. 네. 근데 그게 또 이 양반의 그쪽 사투리를 썼다 그러는데, 이제 이런 것이 우리가 지금 프랑스를 이해하고 또 세계를 이해하고 개신교사를 이해하고 하는데 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뭐 수도 없는 그 또 자세한 얘기로 얼마든지 또 들어갈 수가 있어서 책에서 못 담은 말씀하신 대로 그 시간만 주신다면 얼마든지 더 풍부한 얘기들을 말씀을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여러분 시간만 많이 내시면 된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라이브 문답 시간을 저는 충분히 활용한다면 네. 아, 그냥 공부 이렇게 하는 거구나. 네. 그리고 그게 이제 익숙해질 것 같아요. 우리는 질문을 못해, 비판적 읽기를 못해, 우리는 지식이 짧아, 등등등 이런 한탄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사실 이거 자주 접하고 즐기고 좋아해야 네. 그런 거 즐기는 문화가 생길 수 있잖아요. 네. 그리고 제가 책을 쓰는 게 물론 이제 캘뱅의 철학 같은 이념적인 부분은 아무래도 훨씬 더 천천히 심도 있게 읽고 그러셔야 되겠지만은 전기 같은 부분은 제가 그냥 재미있게 무슨 일이 있었고 어떻게 됐었고 왜 이렇게 영향을 했기 때문에 그냥 소설 읽듯이 이렇게 썼기 때문에 그 읽는 자체를 갖고 스트레스 쌓이시거나 이런 거는 제 감으로는, 제 생각으로는 없을 것 같고, 오히려 이건 왜 그랬을까? 내용을 가지고 내용에 대한 의문이 있거나 그럼 아니면은 추가적으로 더욱 궁금한 거, 그걸로 갖고 제가 서술한 걸로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얼마든지 더 질문하실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이 막 난해해 가지고 어렵게 쓴 학술적인 책이라서 무슨 그 이해 자체가 힘들어서 읽는 게 고통스러워서 그런 차원에서 난해한 거는 저는 네. 없을 거라고. 네. 다만 오히려 궁금하신 분들이 이런 제가 말씀드린 부분보다 쓴 부분보다 더 궁금한 게 많이 있어서 질문이 나오실 거라고 예상을 하고, 그래서 그렇게 재밌는 얘기 듣고 몰랐던 새로운 얘기, 재밌는 얘기를 알게 되는 그런 시간으로 공부다고도 생각하시지 말고 진짜 제가 강의 끝부분에서 말씀드렸듯이 저는 정말 어떤 소설보다도 사실 재밌는 얘기고 어떤 영화보다도 재밌는 얘기들이 있고 그런 거를 느끼실 수 있도록 제가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이 말씀을 제가 한마디로 줄이면은 질문을 많이 해서 많이 곤란하게 해달라. 다 어떻게든 우리가 같이 그 문제에 대해서 파고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겠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네. 네. 그리고 저도 이제 이 책을 읽으면서, 그리고 이제 교수님 스타일을 제가 좀 이해를 하게 되면서 느낀 건, 사실 우리나라의 학자들 사이에도 제대로 된 토론이 잘 없거든요.
제가 볼 땐 그래요. 네. 네. 그리고 그런 말씀도 많이 들었고, 그리고 서로에 대해서 정말 건설적이고 비판적이고 생산적인 토론이 네. 참 없는 사회다라는 얘기는 사실 거의 누구나 다 하세요. 네. 근데 그런 거를 이 책을 가지고 내용을 즐기면서 좀 우리도 그런 풍토를 만드는데 뭔가 좀 기여를 하는 효과도 있지 않을까 하고 감히 생각을 해봤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저희 이 한국 사람 만들기 시간에는 저희가 이 책을 정말 좋아하는 패널들을 또 모셔서 같이 또 그 문답하는 그런 시간도 있어서 아마 훨씬 더 이 책 한 권을 샀는데 마치 굉장히 많은 공부를 한 것 같은 그런 효과가 느껴지게 하려고 합니다. 네. 자, 그리고 이 한국 사람 사랑방은 일단은 이제 온라인 아카데미죠. 이런 스터디 그룹을 시작을 하는데 무료는 아닙니다. 네. 소액의 수강료는 있고요. 그 수강료 수익으로 저희가 이 좋은 컨텐츠를 더 많이 만들고, 더 잘 만들고, 그리고 지속 가능한 이런 좋은 역사 컨텐츠 사업이 되도록 키우는 데 쓰려고 하니까요. 네. 그 점에 대해서 공감해 주신다면 우리 한국 사람 사랑방에 꼭 신청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수님, 그러면은 우리 개강은 1월 21일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 수강 신청 방법 알려드려야죠. 수강 신청은 바로 여기 보시는 이 이메일 주소로 먼저 이제 본인이 이름과 그리고 나는 이 공부를 왜 하고 싶은지 뭐 길게 편지를 써달라는 게 아니고요. 사실은 저희가 이 수강 신청용 플랫폼을 아직 지금 만드는 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일단은 이렇게 이메일 주소만 먼저 알려드리고요. 저희가 이제 그 정식으로 이 수강 신청 플랫폼을 오픈을 하는 대로 바로 널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그러면은 오늘 이 한국 사람 사랑방 소개 시간 여기서 마치고요. 개강하는 날 다시 같이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